안녕하십니까. 르네상스의 인간 교육 공동체 주간 12월 9일 수업입니다. 12월 9일 수업은 인문학의 고향 그리스를 가다 관련 동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기말시험 공지를 먼저 하고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르네상스의 인간 기말시험은 12월 16일 09시에서 10시 사이에 볼 예정입니다. 문항은 15개이고 한 문제당 2점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상대 평가를 합니다. 같은 내용의 답안일지라도 풍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상대 평가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문제는 12월 16일 두 번째 수업 시간에 G클래스에 올릴 예정입니다. 답안지 표지에 굵고 크게 르네상스의 인간 2020년 2학기 기말시험 답안지 이렇게 써야 합니다. 답안지 표지에는 소속, 학번, 성명을 기입하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 소속 학번 성명을 기입하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시험 끝나자마자 경찰행정학과 김현욱 조교에게 보내면 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여기 있습니다. d1162@uu.ac.kr입니다. 1시간 늦을 때마다 1점씩 감점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동영상 수업은 제8강 로마전과 키케로, 로마가 절정에 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키케로의 삶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그리스 공부를 했는데 이제 로마로 넘어갈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 잠시 아이네이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로마의 건국 신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로마 여러 역사 중에서 앞부분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공화정을 그 왕정과 공화정을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제정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쇠망해가는 그런 역사의 과정을 이제 훑어가게 됩니다. 사실 천년의 역사인데 세 번에 걸쳐서 한다는 게 뭐 모순이죠.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은 조금 로마를 조금 더 깊이 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로마가 건국되고 난 다음에 753년에 건국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공화정까지 넘어갔고 공화정에서 어떻게 이제 붕괴되었는가 제정으로 넘어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저 파르테논 신전 위에서 제가 시가지를 바라보고 찍었습니다. 이 신전 이름이 제우스 신전입니다. 제우스 신전. 누가 완성했죠?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완성했습니다. 로마의 5현제 중에서 세 번째 그 수염을 기르신 황제죠. 자, 아테네 한복판에 로마 황제가 완성한 신전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아마 추정키로 현존하고 있는 그 신전의 흔적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신전으로 알려져 있죠. 이것도 기억나시죠? 파르테논 올라가는 왼쪽에 이런 기념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그리파의 그 정치 혹은 집정관 했던 것을 이제 송덕하는 그런 송덕비인데요. 아그리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우구스투스의 사위였고 장군이었죠. 그래서 지방을 총독으로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건축물을 지었고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은 판테온이라는 로마 최고의 건축물도 아그리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아그리파의 기념탑입니다. 밑에 보이는 게 아레오파고스죠. 우리 같이 함께 올랐던 아레오파고스 법정이었고 딱 중간 지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밑에 보이는 요 뒷부분이 바로 그 유명한 아고라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크세노폰을 만났고 소크라테스가 플라톤과 함께 대화를 했던 그 아고라 지역이죠. 이 아고라와 그 다음에 아크로폴리스에 올라가는 입구에 보시는 것처럼 로마의 송덕비가 있다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이 그리스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굉장한 호감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호감 정도가 아니라 차용을 할 정도로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가 어떤 사상의 고향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에 대해서 이 로마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한 영향권을 받아들임으로써 로마 제국이 어떤 문화적 자양분을 형성합니다. 물론 정치 체계나 혹은
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은 약간 발전을 시켜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특히 고화정 시대까지는 근본적으로는 이 그리스의 민주제도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건국 신화에서부터 나타나 있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아이네이드입니다. 비질리우스라는 사람, 비질리우스죠. 영어로는 버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비질리우스가 쓴 아이네이드가 바로 건국 신화입니다. 우리 단군 신화 같은 건데 어디서 왔을까요? 결국 여기서 왔습니다. 여기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그 내용을 우리의 건국 신화로 정착을 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냐? 물론 아니겠죠. 그죠? 물론 많은 어폐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기원전 이 트로이 전쟁은 기원전 13년에 있어난 일이고, 근데 그 13년의 주인공인 아이네아스가 만약에 트로이 전쟁 때 그것을 도피를 해서 왔다면 기원전 13세기에 정착을 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후손으로 알려져 있지만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753년의 인물로 평가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과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많은 질문을 하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종교의 세계를 믿을 수 있느냐? 종교의 진리를 가르침을 신뢰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데 그것은 약간 잘못된 질문이에요. 종교의 가치나 어떤 신화적 가치나 혹은 건국 신화 같은 것은 진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그죠?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공동체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파괴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조작이 되거나 뭐 예를 들어 유병헌 씨처럼 사람들을 후리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긍정적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믿게 만든다는 것은 굉장한 결집력을 생성시키고요. 또 뿐만 아니라 굉장한 추진력을 만들어내게 되죠. 로마 제국이라는 어떤 새로운 제국이 시작되면서 바로 이 베르길리우스 같은 사람은 아우구스투스 시대, 초대 황제 시대의 역사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한 새로운 제국의 형성을 위해서 그런 신화적인 요소를 건국 신화를 만들어 갔다는 거죠. 근데 뿌리가 된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이네이드입니다. 로마의 건국 신화죠. 바로 이 책인데요. 호메로스가 쓴 책을 참고로 해서 만들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트로이 전쟁이 끝났을 때 아이네이아스가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자기 집안의 그거죠. 그 신을 데리고 이제 탈출합니다. 트로이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죠. 로마 사람들이 트로이의 유민이었다라고 밝힌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뭐 동방 사람들이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트로이만 해도 그 그리스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정신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트로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네스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크레타입니다. 크레타. 여기가 어딜까? 여기 또 여기 동그란 거 요거 산토리니입니다. 산토리니.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마케도니아 서쪽을 갔다가 그죠? 그다음에 이탈리아 남쪽 브랜디시움이라고 그러죠? 여기 남쪽으로 갔다가 여기가 어디입니까? 시칠리아입니다. 시칠리아로 가서 여기가 타우르미나라는 곳이에요. 기가 막힌 곳입니다. 타우르미나. 여기 에트나 화산이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에트나 화산. 지금도 화라산입니다. 그 바로 앞에 타우르미나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꼭 가보셔야 돼요. 다음에 이탈리아 여행하실 때 시칠리아만 따로 한번 여행을 하십시오. 굉장히 흥미로운 곳입니다. 다들 가기 싫어하세요. 마피아가 있을까봐. 영화 대부의 고향이죠. 그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평화로운 곳인데요. 여기서 돌아서 아게스타. 이게 아테네 유민들이 살던 곳입니다. 아테네 유민들이 살던 곳이고, 여기 있는 여기가 고린도 유민들이 살던 곳이죠. 그 다음에 카르타고로 갑니다. 지금의 튀니지아죠. 왜 카르타고로 갔을까요? 카르타고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왕을 만나죠. 이름이 뭡니까? 디도라는 여왕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졌다가 떠나버리니까 여왕이 자살합니다. 자살하고 끝이 나는데 왜 이런 얘기 들어왔냐면은 나중에 이 로마 제국이 누구랑 싸우게 되죠?
한니발과 싸우게 되죠. 바로 이쪽 지역에 있던 한니발과 싸우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복선으로 깔았던 거죠. 돌아가서 보신 것은 쿠마에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저기 나폴리 밑에입니다. 나폴리 옆에 그 쿠마에 신화가 생겼어요. 그 여신이 있었다, 뭐 여사제가 있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바로 로마의 티베레 강변에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정은요, 사실 오디세우스가 했던 여정과 거의 흡사합니다. 물론 오디세우스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여기로 가죠. 여기가 이타카입니다. 여기가 이타카. 여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오디세우스의 여정을 따라서 이 아이네아스의 여정을 카피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 쓰는 단어가 오디세우스, 뭐 오디세이아,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미학 오디세이아, 뭐 오디세이 이런데 그 여정을 말하는 거죠. 굉장히 참 흥미로운. 우리도 이번에 여정을 떠났었죠. 오디세이아였습니다. 인문학 오디세이아였는데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마치 그 이타카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야 할 것이 바로 부엉이는 항온이 내려야 날개짓을 하고 하늘을 날아간다는 거죠. 옛 이야기들, 지난 생각들을 띄어올리면서 그 의미를 분석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놓고 이제 전쟁을 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아, 너는 용기와 진정한 노고는 나에게서 배워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인문학의 핵심적인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이때 용기는 뭘까요? 라틴어로 썼는데요. 비르투스였습니다. 비르투스. 용기입니다. 용기. 비르투스. 그 다음에 노고는 좀 전에 말한 비르투스, 용기, 비르투스, 이것은 마키아벨리가 가장 좋아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예. 진정한 노고는 이거는 아레테를 말합니다. 아레테. 진정한 용기와 아레테는 열심히 노력하는 거 있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서 배우고, 행운은 뭐죠? 포르투나입니다. 포르투나는 다른 사람에게서 배워라. 나는 비르투스와 남성다움과 아레테를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탁월함을 추구하겠다. 행운은, 통제할 수 없는 행운은 다른 사람에게서 배워라 라고 하면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아에네아의 트로이니 나비가티오죠. 그죠? 트로이 사람 아이네아스의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출발했죠? 여기 출발해서 크레타를 지나서 와서 브랜디시움, 여기 시칠리아 섬을 지나서 이렇게 와서 여기 정착했습니다. 여기 조그마한, 여기 볼키고 여기입니다. 여기 정착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정말 몇백 명의 유민을 데리고 왔을 것 같죠. 그런데 그 유민들이 만든 제국이 영국 땅부터 시작했어요. 북아프리카와 이집트 포함해서 메소포타미아 전역까지, 그리고 이번에 제가 여행했던 그 다키아 지역까지. 이도 제국성을 획득해야 될까? 로마 제국처럼. 이번에 제가 여행했던 그 다키아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작은 모임, 작은 집단이, 소수의 무리가 저런 거대한 제국을 형성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참 고민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이 로마 제국을 강의하면서 혹은 책을 쓰면서, 저도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 제국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제국성.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든 것은, 이렇게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제국의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인문학자들 중에서 그런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과연 그게 맞을까? 우리도 제국성을 획득해야 될까? 로마 제국처럼, 그죠? 예를 들어 뭐 미국처럼, 중국처럼, 몽골 제국처럼 제국성, 우리에게 로망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공부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로마 제국 공부를 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누구 책을 통해서요? 시오노 나나미 책을 통해서 했을 겁니다. 왜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시오노 나나미의 책이 그렇게 공전의 히트를 쳤을까? 우리에게는 로망이 있다는 거죠. 어떤 대리만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제국이 되어서 세계를 호령하고 싶은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일본 사람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또 많은 분들이 징기스칸 공부하시죠? 그런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제국성을 획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토론은 다음에 우리끼리 한번 해보기로 하죠. 과연 우리에게 제국성이 필요한가? 로마 제국을 그렇게 볼 것인가? 아니면은 오히려 그 제국성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국성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봤습니다. 플루타르코스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역사가들, 사람들은 그리스 역사가들은 그 제국성은 결국 파멸로 이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누구죠?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역사를 썼던 헤로도토스, 투키디스 이런 사람들 대부분 다 제국성을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요. 그게 아마 그리스와 로마의 차이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가장 대표적인 이 새는 어떤 새죠? 그리스를 대표하는 새, 아테나가 들고 있는 새, 부엉이죠, 그죠? 그럼 로마 제국은 뭐죠? 독수리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부엉이는 성찰하는 새죠, 그죠? 밤에 우리 설명 들으셨죠, 그죠? 밤에 지혜의 눈을 켜고 낮과 밤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관찰해서 아테나에게 보고하잖아요, 그죠? 성찰입니다. 독수리는 뭡니까? 하늘을 나르면서 이제 이 먹이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이 로마사를 공부하는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에게 제국성은 필요한 것인가? 어디까지 가능한가? 아니면 어디까지? 사실 이 문제는요, 로마 제국을 건설했던 아우구스투스의 철학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철학이 뭐냐? 로마 제국은 절대로 라인강과 다뉴브강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어요. 제국의 어떤 영역까지는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넘어간 게 어딘가 바로 다키아입니다. 여기 강이 보이죠? 여기 강이 보이죠? 여기 다뉴브 강입니다. 여기서 일단 라인강이에요. 여기 라인강이에요. 제가 요 라인강에서부터 다뉴브강까지 다 갔습니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차를 몰고 한 40일 정도 걸렸습니다. 제가 계속 다니면서 그 강을 따라 다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강 너머에 어디입니까? 다키아, 이 트랜스 그 라인강 쪽에 이 지역을 넘어감으로써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쇠망하게 되죠. 예. 넘어가니까 반대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쇠망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왜 쇠퇴했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우구스투스가 경계했던 제국의 경계선, 제국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 이게 쇠락의 길로 접어들어가는 첩경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죠? 우리 인생에 어떤 바운다리가 있을 거예요. 그 바운다리를 넘어서면은 이제는 파멸의 길이 이른다는 겁니다. 설정할 것인가 늘 고민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을 보면서 옛날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운다리는 어디까지일까? 우리의 다뉴브강은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의 다뉴브강은. 우리의 라인강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로마 역사는요, 단순하게 전개된 게 아닙니다. 세 번의 굴곡이 있었죠. 왕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화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황제의 재정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따로 놓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시대마다 추구했던 정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왕정은 왕의 절대적인 통치를 인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많은 포괄적인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화정이었습니다. 아주 철저한 공화정. 사실 이 로마 공화정의 결과가 지금 우리 양원제죠. 우리 양원제,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다 양원제를 쓰는데 그 양원제의 아주 핵심이 되는 게 이 로마 공화정의 정신이었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기원전 27년부터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서의 통치를 하게 돼서 476년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물론 동로마 제국은 1456년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더 많이 이어졌죠.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서로마 제국의 말년까지를 우리 로마 제국의 쇠퇴기다 이렇게까지 보고, 그 다음에는 비잔틴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탈리아의 지도인데요. 제가 왜 이 지도를 선택했냐면은 이 알프스 산의 위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알프스 산이 이걸 쭉 들어막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립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알프스산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위에서 게르만족들, 그때는 켈트족이라 불렸습니다. 켈트나 게르만이나 정확하게 같지는 않지만 80% 똑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켈트족 혹은 게르만족. 이 켈트나 게르만족들이 이걸 넘어왔을 거예요. 특히 요 지역이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이 굉장히 비옥하거든요. 가보시면은 이 밀라노에서 요 베네치아까지 가다 보면 평지입니다. 포도밭이 쫙 연결돼 있죠. 베네토 지방인데 포도밭이 쫙 연결돼 있어 굉장히 기름진 곳입니다. 여기가. 근데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실 많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사실 이 산맥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고립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진짜 그리스인들의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느냐? 기원전 8세기부터입니다. 기원전 8세기. 이게 페니키아인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페니키아. Sea people이라고. 바다의 사람들이야. 배를 타고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모든 지중해 연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다녔던, 그리고 무역을 강제시켰던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페니키아인들인데요. 성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바로 이 페니키아인들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그리스인들이 함께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했을 때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어딜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나폴리입니다. 나폴리. 자, 나폴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네오폴리스라고 합니다. 네오폴리스. 네오폴리스. 그게 무슨 말이야? 새로운 도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새 도시다. 뉴폴리스란 말이죠. 정착을 하게 보니까 여기가 나폴리면 요 지역이 카푸아, 여기 캄파니아 돼 있죠. 여기가 카푸아라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중에서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셨죠? 그 영화 보시기도 했고, 그 HBO가 아니라 케이블에서 하는 그 격투사들 이야기 본 적 있어요? 막 죽이고 막 이런 거, 피 막 흘리는 그거. 그게 바로 카푸아 금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카푸아 금투사. 그 지역의 사람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이게 산지거든요. 여기 산이에요. 이렇게 산이 쭉 있죠. 여기가 굉장히 강했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 경계선이었습니다. 카푸아가. 그러면 그 도시에 차고가 있습니다. 파킹랏이 있어요. 그러면 파킹랏이 이걸 하게 됐죠.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리스의 연회 향연에서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남자와 남자가 앉아 있죠. 그죠? 보통 뭐 소크라테스와 알키메데스 이렇게 앉아 있죠. 그런데 이 에트루리안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축제를 하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이제 함께 등장하는 이 자세는 전형적인 그리스의 잔치 자세입니다. 기대어서 이렇게 기대어서 먹는 장면인데 보시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등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그 고린도에서 수입한 이 검은색 도자기를 부체로라고 합니다. 검은색 도자기. 이걸 수입을 해가지고요. 에트리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지금도 그 부체로가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요, 이 사람들이 뭘 사용했을까요? 바로 그리스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스를 사용하는 것이 귀족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게 부체로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이제 그리스와 그 에트루리안 문명의 결합 상태에서 이제 나라가 점점 작은 부족 국가로 성장했겠죠,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이 아이네이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 로물루스와 레무스 이야기가 쭉 발전되어 나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로마 역사가 이제 형태를 갖추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아이네스와 로물루스, 그 아이네스의 후손이었던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다 이 이야기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두 형제가 강에 버려져 가지고요. 떠내려가다가 늑대가 발견해서 늑대가 젖을 먹이게 되죠. 먹이게 되고 그 강에 신있던 티베레 신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가 발견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나라가 완성되었다. 처음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7명의 왕들이 왕정을 이제 이끌게 됩니다. 이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753년부터 495년까지 이어졌던 이 왕정의 역사를 이렇게 이 작가들이 상상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로물루스와 누마와 툴루스, 앙키우스, 탈킨, 세르비우스, 탈킨입니다. 이름이 너무 많죠. 그래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들입니다.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떤 그 시대의 정신을 대변하고 있다.
로물루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늑대의 그 젖을 먹고 자랐다는, 그래서 레물루스와 싸우게 되죠. 그래서 쫓아내게 되고 죽이게 되고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역 지금도 로마의 그 팔라티노 언덕에서 이런 유적지가 발견되었는데요. 이런 유적지, 이건 이제 모형입니다. 모형을 찍은 건데 여기가 아마 그 기원전 8세기에 로마에 정착했던 그리스의 유민들 혹은 그 원주민들의 유적지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뭘 하게 됩니까? 사비니 족들을 취하게 되죠. 여자들이 모자 벗었기 때문에 사비니 족들을 취하게 되고, 그래서 공동왕을 만들게 되죠. 공동왕이 됐는데 그러다가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사비니하고 붙었을 때 누가 말립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자기 그때 사비니 여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뺏어왔던 그 여인들이 말리게 되는 거죠. 남편과 시아버지 사이에서 중재를 하게 되는 거죠. 제발 이러지 말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싸우지 말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죽는다, 우리가 다 죽는다 그러면서 호소를 해서 그 평화가 형성돼서 이 로물루스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물루스의 장점은 뭐냐면은 개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물루스는 자, 정복지 정책은 로마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것 때문에 로마인이 자유롭게 되었고 역사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전쟁에서 정복한 국가에서 적국의 주민들을 몰살하지 않았고 노예로 만들지 않았으면 그들의 땅을 빼앗지도 않고 오히려 땅을 배분해주고 심지어 로마의 시민권을 나눠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개방성이었습니다. 로마가 추구했던 첫 번째 정신이 바로 그 개방성에 있었다는 거죠. 로물루스가 그 개방을 취함으로써 이제 로마 제국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 지역을 군사제도로 재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요. 그 각 지역에 기사 100명하고 보병 1000명을 해서 1100명의 군단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각 지역에 자치권을 주게 되는 그런 겁니다. 당시 로마인들의 복장이었습니다. 이게 로마인들의 복장인데 이 사진은 제가 로마 역사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관광객들은 전혀 가지 않는 곳인데요. 로마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로마 역사를 쭉 모형으로 전시해 놓은 곳인데 거기서 찍은 그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의 모습은 이랬다는 거죠. 아직 뭡니까? 이 그리스식 투구 같은 건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로마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그 투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물루스가 자문회의를 만들어 가지고요, 권력을 강화했고, 하지만 그는 전리품을 취하지도 않고 늘 공정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왕인데요. 이 두 번째 왕이 바로 누마입니다. 영어로는 누마 the lawgiver이라고 불립니다. 입법자 누마라고 불립니다. 스파르타에서는 리크루고스가 입법자였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로 이 사람이 입법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입법자가 법을 이제 제정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사비니족 출신이었습니다. 재밌죠? 로물루스는 라틴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비니족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약간 양대 진영의 다른 파였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아내를 사랑했는데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낙향을 해서 그냥 은둔하고 있었어요. 근데 워낙 사이가 갈등이 심하니까 이분에게 부탁을 해서 시민들이 요청해서 왕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들어와서 이 로마 사람들의 폭력성을 견제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물루스가 바로 사회를 군사적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군사적 시스템의 폭력성을 스팀을 빼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취했냐면은 바로 종교를 이용했다는 거죠. 종교. 폰티펙스 박시무스라고요. 대사제입니다. 그 당시로는 약간 군주가 겸직하는 것 같은 그런 제도입니다. 이렇게 약간 대사제,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를 결합시키는 그런 역할이죠. 그 다음에 베스타 이사제입니다. 베스타 이사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불을 지키는 귀족 가문의 여성들인데요. 결혼하지 않고 불을 지키는 그런 신성한 불을 지키는 그런 가문인데 물론 결혼 못하게 하고 그렇게 했었죠. 이러한 종교적, 이 사람들이 행진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경외감을 표시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스팀을 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종교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죠? 종교의 역할이 그 사회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누마가 그것을 바라보았던 거죠. 사람들의 긴장감들을 종교로 이렇게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은요, 그는 님프에게서 법을 배웠습니다. 님프에게서 너무 좋은 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전설을 만들어냈죠. 님프가 이 누마에게 법을 일러줘서 그 법을
따라 적어서 그것이 로마의 법이 되었다. 신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자, 보신 것처럼 베스타 이사제입니다. 불을 지키는 이사제죠. 이 베스타 이사제를 만들므로써 그 사회의 어떤 금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금기라는 게 뭘까요? 금기, 타부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멀치아 엘리아드라는 종교학자가 생각했던 것인데요. 그 사회는 반드시 금기적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면 안 된다는 거죠. 금기적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만 신성함이 유지됩니다. 신성함이 유지되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되죠? 세속화됩니다. 세큘라가 됩니다. 세큘라. 그러면은 그 사회는 붕괴한다는 것이 종교 사회학자인 멀치아 엘리아드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항상 금기적 요소가 도입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 금기적 요소가 이 누마가 생각했던 베스타 여사제였다는 것입니다. 3대는 툴루스 호스틸리우스, 이름이 벌써 호스틸리우스죠. 왜냐하면 갈등이 있었습니다. 알바 롱가라는 부족, 알바 롱가는요 지금 로마에서 약간 남쪽으로 있는 겁니다. 그 밑에가 볼스키인데요. 그 알바 롱가 사람들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알바 롱가 왕하고 어떻게 협상을 하냐면은 맞짱을 뜨자는 거죠.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3명의 형제가 싸우자. 그래서 3명이 싸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든지 그 결정에 따르자. 다 죽는 것보다. 이건 어디서 나온 이야기죠? 일리아스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죠? 일리아스의 아킬레우스와 헥토르가 각 나라를 대표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대표해서 이 세 사람이 각각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바로 그 유명한 다비드가 그린 그림이죠. 호라티우스 형제들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승리를 거두고 이제 로마의 지배권을 더 강화하게 되었다는 것이 3대 황제의 역할이죠. 네 번째 황제는 안키우스 마르키우스였습니다. 이 사람은 누마의 외손자였죠. 자, 보십시오. 항상 로마 왕정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라틴계와 사비니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양쪽 계열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은 세 번째는 또 아까는 네 번째는 사비니족이었다는 거죠. 사비니 계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업적은 뭐냐면은 처음으로 로마의 깨끗한 물을 가져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쿠아 마르시아라는 이 로마 수로를 만들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위생 상태, 도시를 이제 청결하게 만들고 위생을 만들고 이제 사실 물이 가장 핵심적인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닦았다는 것이죠. 5대 왕이 바로 문제가 되는 타르퀸입니다. 타르퀴니우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영어로는 타르퀸 더 엘더. 타르퀸 2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타르퀸 더 엘더, 그러니까 나이 많은 타르퀸, 그다음에 타르퀸 더 프라우드, 자만했던 타르퀸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게 5대 왕이 바로 타르퀸 더 엘더입니다. 나이 많은 분이죠. 이분이 그 선대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이 두 아들을 축출하고 왕위를 뺏게 됩니다. 뭡니까? 다시 사비니족을 물리치고 또 자기가 또 라틴계가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집권을 했는데 이 사람의 가장 큰 공적은요, 그 유명한 주피터 카피톨리니우스 신전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로마에 가시면은 지금 그것은 미켈란젤로가 설계를 했습니다만은 카피톨리니우스 언덕이 있습니다. 카피톨리오 언덕이 있거든요. 그 언덕 위에 제우스, 그러니까 주피터의 신전을 지었다는 거죠. 그 신전의 모형이 바로 이 동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뭡니까? 도시, 나라의 구심점을 만들었다는 거죠. 아테네로 말하면 파르테논 신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파르테논 신전. 그러니까 자기로 말하면은 누구로 말하면 페리클레스 같은 존재라는 거죠. 자기가 그런 것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 인면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철저하게 그리스의 모형을 따르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의 건축 양식을 도입해서 로마의 문화적 자양분을 형성시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대 왕은 세르비우스 툴리우스인데요. 참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왕, 그러니까 5대 왕 폐위당했던 그 아들이 5대 왕 자기 선대를 암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누구냐면은 타나퀼입니다. 타나퀼. 이 부인이 자기가 왕후가 되죠. 섭정 왕후가 되죠. 그러면서 노예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기 밑에 데리고 있던 노예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세르비우스 툴리우스입니다. 자기 남편이 죽으니 암살당하니까 어떻게 돼? 자기 노예 중에 한 명을 임의로 앉혔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뭐자? 로마 왕정은
세습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왕정은 사람의 원에 의해서 다른 가문에서도 오기도 하고 사비네와 라틴계가 서로 교류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위를 만들었습니다. 사위를 만들어서 뒤에서 조정을 하게 되죠.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업적이 뭐냐면은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로마를 재편시켰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제도인데요. 이 영어로는 티모크라틱이라는 겁니다. 티모크라틱. 티모크라틱이 뭐냐면은 재산의 이 많고 적음을 따라서 시민권의 권리를 제한하는 겁니다. 투표권을 인정하고 안 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은 제1시티즌, 제1시민은 80개 가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래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각각 20개씩 4개와 퍼스트 클래스 80개. 그래서 이 80년 160개 가문을 귀족으로 만들고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기사계급입니다. 예, 말을 타고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 기사계급 18개. 평민들은 보시면 카피텔은 뭐냐 머리란 말이다. 머리. 캐피탈도 거기서 나왔죠. 캐피탈 센시. 그러니까 머리 숫자로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이 사람들은 뭐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전쟁에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병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만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될까요? 무산자가 늘어나면 날수록 로마 군대의 권력은 강화될까요? 쇠퇴될까요? 쇠퇴됩니다. 왜? 무산자가 자꾸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전쟁에 갈 권리가 없는 거예요. 무기를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돈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요. 이 사람은 자신의 돈으로, 이 사람은 전쟁의 비용을 대야 되고, 이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가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전쟁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무산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로마의 권력은 약화된다는 겁니다. 모순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자꾸 무산자가 줄어들어야만 로마 군대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 모순에 이게 사실은 로마 공화정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죠. 자, 재밌는 것은요. 이게 여기도 제가 써놨습니다. 로마 공화정이 골격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 퍼스트 클래스가 80개 가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돈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예를 들어 도로를 만든다든지 다리를 만든다든지 전쟁 비용을 댄다든지 하는 것은 국가의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문에서 돈을 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로원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게 바로 티모크라틱입니다. 티모크라틱. 재산에 따라서 나라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겁니다. 평민계급들은 그냥 머리 숫자만 카운트되고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러한 인구조사를 해서 나라의 형태를 갖추었는데 당연히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누가 싫어하겠어요? 귀족들이 싫어하겠죠. 돈 내라고 그러니까 세금 올린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48% 내면은 기분 나쁘시죠, 그죠? 예. 기분 나빠요. 열심히 일했는데 48% 내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범죄의 거리에서 누가 암살에 포함되냐면 그 딸이 포함됩니다. 딸인 툴리아가 탈퀴누의 후손들과 협상을 맺고 자기 아버지를 축출하고 길거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그 툴리아가 자기 아버지의 시신을 마차로 밟고 지나가죠.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아버지의 시체를 밟고 지나가는 툴리아의 모습입니다. 그 이후부터요. 지금도 로마에서는요. 가장 끔찍한 모욕이 바로 마차로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마차로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이 차량 사고와 뺑소니 사고가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툴리아가 자기 아버지의 시신을 마차로 밟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악녀의 상징이 됩니다. 악녀의 상징이 나쁜 여자의 상징으로 됐는데요. 자, 그 다음 왕이 7대 왕입니다. 타르킨이 다시 복귀를 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게 이 사람이 7대 왕이 아들을 잘못 뒀어요. 아들 이름이 뭐냐? 바로 탈퀸 섹투스 탈키누스입니다. 이름부터 약간 범상치 않죠? 섹투스 탈키누스, 탈킨. 무슨 범죄를 했겠냐? 바로 그 귀분이었던 루크레티아를 겁을 줘가지고 겁탈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이뻤던 모양이에요, 루크레티아가.
그래서 이 루크레티아를 뺏기 위해서 보니까 절대로 결혼했기 때문에 절대로 남한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모함을 합니다. 여기 있는 노예 있죠, 노예. 이 노예하고 정을 통했다고 내가 봤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칼을 들이대고 강간을 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이 루크레티아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로마 공화정의 몰락입니다. 그것을 지켜봤던 인물이 있었죠. 바로 그 유명한, 이것도 지금 자살한 겁니다. 그죠? 루크레티아가 이 보티칠레가 그린 그림인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왕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끔찍한 경험이었다는 거죠. 그 끔찍한 경험을 보고 분노하게 됩니다. 누가 분노할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생긴 것부터 보십시오. 이름이 어디서 봐요? 브루투스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이죠? 누구죠? 예, 시저를 죽인 사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브루투스가 시저를 죽일 때 어떤 생각했을까요? 우리 조상 브루투스를 생각했던 거죠. 이 사람이 뭡니까? 로마의 왕정을 물리치고 공화정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카이사르가 어떻게 군주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죽였던 겁니다. 브루투스란 말은요, 아주 여러분 영어로 브루털이 뭡니까? 브루터. 그냥 잔인하고 그냥 과묵하고 브루트라는 브루트에서 나온 단어죠, 그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탈킨 더 프라우드의 외손자입니다. 외손자. 전대왕, 그러니까 전왕이죠. 전왕이죠. 그의 외손자였는데 형이요. 이 사람은 외손자였는데 자기 아버지죠. 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런데 이 탈킨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로마의 건축을 짓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뺏겼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니까 자기 형이 반발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 재산을 뺐느냐고. 그랬더니 형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둘째인 이 브루투스를 인질로 궁중에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과묵한 성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 자기 아버지 처참하게 죽어간 걸 다 지켜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자랐어요. 그 왕자들하고 같이 자랐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죠? 예?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예? 그 콘스탄티누스도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인질로 잡힌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나중에 큰 일을 도모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재산을 노렸던 외할아버지에게 피살을 당하고 궁중에서 인질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들이요 둘이 있었거든요. 탈킨 더 프라우드의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누가 왕이 될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하면 어디로 갑니까? 델피로 가죠. 델피 여기를 갔어요. 신탁을 받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랬더니 델피 예사제가 뭐라 그러냐? 어머니와 먼저 입 맞추는 자가 로마를 차지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어머니와 먼저 입 맞추는 자가 천하를 차지할 것이다. 예? 그래서 이게 두 왕자는 근데 두 왕자하고 브루투스 같이 셋이 갇혔거든요. 왜냐하면 왕자하고 자기 수행으로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두 형제는 멍청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네가 했는데 내가 될까? 뭐 이러고 있었는데 브루투스는요. 이게 자기한테 주는 신탁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냥 어머니가 뭡니까? 어머니. 신화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어머니. 가이아입니다. 가이아. 대지의 신 어머니.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 길 내려가다가 좁았죠. 우리 그때 가보니까 길이 좁죠. 미끄러졌어요. 팍 미끄러진 척 하면서 땅바닥에다가 키스를 한 거예요. 야, 머리가 좋아요. 딱 키스를 한 거예요. 대지를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딱 키스를 하고, 그러니까 그 왕자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 멍청한 것 같아. 넘어지고 있어. 바보 같은 게 이러면서 놀렸어요. 근데 속으로는 그러니까 바보수를 둔 거죠. 바보 행동이에요. 이게 진짜 무선수죠. 바보수. 아시죠, 여러분? 난세에는 바보수를 두는 거예요. 나 모른다고. 나 잘 모른다고 이러면서 바보수를 둬서 그때 이제 그 신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루크레티아를 겁탈했던
그 달킨 더 섹투스 달킨의 그 만행을 지켜보고 드디어 혁명을 일으켜서 무너뜨립니다.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세우죠. 그리고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선서를 받습니다. 바로 그 문장이죠. 옴니우스 프리멈 이렇게 나가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어느 누구도 로마가 왕에 의해 통치받음으로써 고통받지 않는다. 어떤 왕의 간청이나 뇌물에 의해서도 이 새로운 자유는 번복될 수 없다. 라는 대원칙을 복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드디어 로마 공화정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왕정을 물리친 경험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경험이죠. 정말 대단한 경험입니다. 왕을 물리치고 새로운 공화정의 시대를 연다. 그것도 보시는 것처럼 기원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공화정의 경험입니다. 공화정의 경험. 아직 우리는 그런 경험을 못하고 있죠. 이제 아직까지. 근데 지금 이제 막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짜 공화정의 경험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브루투스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 그 아들이 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너무 아버지가 엄격하니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사형을 당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브루투스는 아들이 사형을 당했는데도 눈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공화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아들이 희생되는 것도 감수하겠다. 바로 이런 모습을 담고 있죠. 그래서 건국된 게 바로 로마입니다. SPQR입니다. 뭐죠? 원로원과 시민들의 공화국이다. 원로원과 시민들의 공화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도 SPQR은요, 로마에 가시면은 하수구에도 있습니다. 하수구에 보면은 맨홀 있죠? 맨홀에도 SPQR 딱 써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로마의 정신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로마에서 영웅들이 나오게 되고 또 로마의 정신을 구축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미 코리올라누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 사람을 한 번 더 강조했냐면은 이 공화정 시대에 기원전 527년이죠. 509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이 사람이 첫 번째 인물입니다. 어떤 정신이냐? 그 로마의 용맹을 드러내는 겁니다. 용맹. 물론 이 사람은 로마의 반역을 일으켰고 나중에 처참하게 볼스키족에게 살해됩니다만은 처음에 로마의 어떤 용맹함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번에 제가 이 코르닐리우스가 셰익스피어의 원작에 의해서 비극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것을 또 영화로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바로 이 볼스키족입니다. 볼스키족은 어디냐면은 아까 알바론가 있었죠. 로마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알바론가 있는데 알바론가 그 다음에 있는 게 볼스키입니다. 그 다음에 카푸아, 그 다음에 나폴리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브랜디시움 이렇게 연결 쭉 되죠. 이걸 연결했던 게 뭐죠? 아피아 가도입니다. 이렇게 쭉 연결했던 겁니다. 자, 이때 이 사람이 그 용맹함으로 그 볼스키족을 물리치고 코리올리라는 지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코리올라누스라는 명예를 얻게 되죠. 얼마나 이 사람이 강직한 성품이었냐. 로마의 정신이죠. 원로원에서 너무 훌륭한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상을 내리겠다 그랬더니 군마 한 필은 감사히 받겠다는 겁니다. 집정관님의 칭찬도 기쁘지만 나머지는 모두 받지 않겠다라고 사양을 합니다. 사심을 버렸다는 거죠. 로마의 정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집정관으로 그게 됩니다.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반대하게 되죠. 왜? 이제 겨우 왕을 물리셨는데 또 왕이 나올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옷을 벗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몸에 난 상처를 보여주는 거죠. 17년간 이 사람이 바로 코리올라누스입니다. 17년간 군인으로 활동하며 얻은 흉터를 드러냈을 때 시민들은 그의 무용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그에게 표를 주기로 동의했다. 사실 이거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셰익스피어의 원작을 보면은요, 이 옷을 안 벗으려고 해요. 자존심이 상한다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내가 내 몸을 보여주겠냐 하면서 막 그러다가 옷을 벗게 되죠. 이제 타협을 하게 된 겁니다. 타협을 해서 옷을 벗게 되고 집정관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약간 오만해집니다. 이제 오만해져 가지고 결국 남과 어울릴 줄도 알아야 하며 심한 조롱부리가 될지언정 기꺼이 비난을 감수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정치라는 게 이런 거란 겁니다. 공화정의 집정관이 되었어도 늘 사람들에게 아량을 베풀고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했다는 거죠.
직선적으로 고집스러웠던 그런 만물을 항상 정복하고 지배하는 마음은 용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항상 강직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추방당하게 되죠. 그래서 추방당해서 분노를 삭히게 됩니다. 깊은 분노와 정오가 그를 흔들고 있었다. 분노가 사실은 고통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